오늘은 인공지능이라는 이런 걸 이전에 우리가 그러면 를 이거를 도입해서 해결할 것인가, 이거를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고요. 네, 안녕하세요. 신병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제가 발표할 주제는 AI 기반 비즈니스 모델 기획 7단계고, 이 내용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LLM, 생성형 AI 모델,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 기업에서 비즈니스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1시간 이내 세미나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여러 기업에서 그 웹 시절이나 이제 모바일 시절이 왔을 때 이거에 대한 이제 신사업 비즈니스를 담당했던 경력이 있고요. 최근에는 플랫폼웍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실제 인공지능 기반으로 기업에서 적용을 하거나 신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자문과 컨설팅을 할 기회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경험과 그동안 저희가 스터디했던 내용을 종합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 인공지능 AI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긴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사업 모형,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기업이 업무나 제품 및 서비스를 전달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또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어쨌든 밸류를 창출하는 것, 수익을 내고 매출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강점과 경쟁 우위를 갖는 것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시점에서 비즈니스 모델, 특히 AI 비즈니스 모델을 공부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이제 각자의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4가지 때문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변경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4가지는 전략, 경쟁, 기술, 신규 비즈니스의 출현인데, 오늘은 AI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이 기술의 변화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왔고, 기술의 변화 때문에 또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술이 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공지능 기술은 벌써 한 3-4년, 4-5년 전부터 굉장히 화두가 됐었고, 조직 리더분들께서 비즈니스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AI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작년 2022년, 23년을 기점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떤 것들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부족하다, 이런 통계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도입 후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비즈니스에 도입하고 있는지를 워크데이에서 작년 4월 5월 리포트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이제 파란 그래프 내용입니다. 의사결정, 보다 높은 생산성,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 수익, 맥, 이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설문에 참석한 기업들의 상태를 보니까 한 66%가 이미 롤아웃 했고, 초기 프로덕션을 출시했고, 출시한 거의 반응을 보고 확장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실제 스터디 수준을 넘고 얼리 어댑터들이 이게 굉장히 빨리 변한다, 이런 거를 하는 거를 넘어서 비즈니스에 지금 도입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지켜보고 옆에서 좀 시행착오를 겪고 다른 프로젝트들을 벤치마킹 하면서 했던 것들 한 7단계 정도로 나눴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고 어떻게 도입해야 될지 잘 이렇게 감이 안 잡히실 때 어떤 가이드 같은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AI 패러다임에 올라타라는 내용인데요. 저는 2000년도부터 이제 웹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모바일 비즈니스 영역도 좀 10년을 아주 풀타임으로 이제 경험했는데, 이 기술 주기라는 것이 한 10년 주기로 혁신이 동반한 비즈니스가 나온다, 이렇게 사실은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대 웹 시절, 2010년대 모바일 시절, 그리고 2020년대부터 새로운 것들이 막 바뀐다고 해서 굉장히 좀 촉각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게 메타버스인지 AI인지
뭐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웠는데요. 요즘에는 단연코 AI가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이것들이 비즈니스를 주도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실제 그 1990년도부터 최근까지 그 기술 변화가 어떻게 비즈니스와 같이 연결이 되었나,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나왔나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2090년부터 굉장히 웹이라는 것들이 나와서 이 98년, 96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벤처 붐이 일어서 싸이월드나 네이버 같은 것들이 같이 나왔는데 2008년 아이폰, 2009년 우리나라 부르면 한 10년 정도의 그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요. 또 미국 중심으로 또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티빙이나 토스, 당근마켓 같은 경우도 나왔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모바일이 나왔을 때, 웹이 나왔을 때 바로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의 간격, 기술의 검증과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다음에 비즈니스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되돌아보면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행동을 유발한다라는 인사이트를 여러 곳에서 전해줍니다. GPS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집 앞에서 카카오 택시를 부를 수 있거나 모바일의 카메라가 굉장히 고도화되면서 공유하고 쉐어하는 것들이 이전에 싸이월드 시절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앱스토어라는 것들도 모바일 때문에 나오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토스 잘 아시겠지만 토스가 처음 시작될 때 송금 서비스였고요. 송금 서비스를 기반으로 토스가 굉장히 그 송금의 시간을 다른 전통 은행에 비해서 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 보다 보니까 토스의 대표님께서 2014년도에 공인인증서 없애고 계좌이체를 하면서 지금 10년이 지났다. 올해가 토스가 공인인증서 없애고 실시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정말 이게 빠른 형태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지 10년이 됐는데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10년 후의 결과가 어떻게 된 거냐. 토스가 사실 작년 기준으로 포브스가 선정한 베스트 뱅킹 국내 1위가 됐습니다. 그냥 스타트업들이 기술 혁신으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좋아진 게 아니라 그냥 기존의 전통, 아주 전통 중에 전통이라고 하는 금융업을 넘어서는 이런 일들이 지난 10년간 일어났고, 이것들이 지금 금융 비즈니스에 아주 굉장한 도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티빙 같은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이 나오면서 CJ그룹 이재현 회장님이 2011년도에 티빙 회의를 하면서 제가 같이 그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누가 10년 후에 TV를 보겠는가. 지금 2011년이니까 벌써 10 몇 년이 지났는데 이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빙 같은 경우는 앞에 토스하고는 좀 다르게 비즈니스적으로는 아직 조금 그 퀘스천이 좀 있죠.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여전히 우리나라 OTT 사업에서는 넷플릭스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적자인 상태. 그리고 왓챠 같은 경우도 더 어려워지고 최근에 요 회사들이 합병하는 일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비즈니스의 변혁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모두 다 AI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터 시작된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되면서 모든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그거에 대한 매출이 일어나고 하고 해서, 예전에는 모바일 시절이나 웹 시절에는 일단 스타트업들이 뭘 하고 그다음에 조금 되면 기업들이 좀 하고 교육단체나 아주 보수적인들도 적용했는데, 최근에는 앞에서 보는 이 기술 혁신이 그냥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굉장히 파격적이라는 걸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모두 다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일반 대기업, 기관, 단체, 심지어 이제 소상공인까지 굉장히 이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 관심 때문에 오늘 세미나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라는 그 이해를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러분 계신 조직에서 인식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기술에 대한 얘기인데, 인공지능 관련돼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못 들어보셨던 용어들이
계속 나와서 이게 도대체 뭔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인공지능 관련된 비즈니스를 좀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 기술에 대한 마스터는 필요 없지만,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린 한 9가지 정도의 용어들은 한번 꼭 알고 계셔야지 관련된 개발자나 내부에서 있는 그 파트너들이나 여러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신러닝, 딥러닝, 생성형 AI부터 파인 튜닝, RAG, 할루시네이션, 멀티모달, SLLM, LLM 이런 것들이 사실은 2, 3년 전만 해도 이게 대중적으로 막 나오지 않았는데, 실제 인공지능 비즈니스가 이제 막 적용이 되고 이거 베이스로 수익이 나는 회사들이 생김에 따라서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이 용어들을 꼭 비즈니스 리더고 혹시 검토해 보신다면 꼭 짚고 넘어가고, 잘 모르시겠다고 하면 요거 관련된 유튜브나 그 웹에서 검색하면 또 굉장히 여러 분들이 설명을 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어서 한 9개 정도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들은 꼭 알고 넘어가시고, 이후에 제가 발표 자료에서도 요 내용이 계속 나오게 되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인공지능 기반 비즈니스라 그러면 사실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콘텐츠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AI라고 하고 있고요. 텍스트뿐만 아니고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챗봇, 서치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분화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용어 설명드릴 때 멀티모달이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모달리티의 축약된 표현이고요. 그것이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모달리티는 데이터의 입출력 형식을 의미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텍스트만 왔다 갔다 했는데 최근에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멀티모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텍스트만 있었다가 오디오, 비디오, 뭐 사진 이렇게 분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막 여러 가지 그 글로벌 리더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플랫폼이 기업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에이전트가 대신하게 된다는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거대한 시작이 이미 시작되고 아주 그 적응력이 빠른 회사들은 이미 검증까지 마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이거를 시작하려면 타겟 시장을 정확하게 좀 분석해야 되는데요. 타겟 시장이란 여러분들이 계신 도메인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스타트업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기업이나 기관, 단체 뭐 이런 분들이 참석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스타트업보다는 기업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내가 해당하는 도메인, 비즈니스 하려는 도메인이 언제 알기 전에 먼저 이렇게 산업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빅테크, 빅플랫폼 사업자들이 대부분 1, 2, 3 넘버 1, 2, 3 인공지능 그 사업자이고, 이들이 API나 여러 가지 기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안해주고 있기 때문에 적합한 모델을 찾아서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도입을 할 건가, 사업성이 있는가, 그다음에 사업자 동향, 나하고 비슷한 애들이 있는가, 이런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산업 도메인의 경쟁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인사이트를 도출할지 하는 정도의 시장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맥킨지가 작년 6월에 AI 비즈니스 영향력 그리고 소요되는 비용, 이 리포트에서 제가 인용해서 따왔는데, 이 파란색 영역, X축이 드는 비용적인 면이고 Y축이 임팩트 면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 것들이 실제 한 75% 정도의 영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영역 세부적으로 보시면 세일즈나 마케팅, R&D, 커스터머 오퍼레이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같은 영역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밑에 기업에서 하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이나 파이낸스나 뭐 HR이나 프라이싱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직 그렇게 영향력이나 이제 비용이 크게 드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부분을 좀 보고 있고, 여러분들 투자나 전략을 세우실 때 고려하시기에 좋은 장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 실제 산업별로 생성형 인공지능 비즈니스가 적용되는 분야나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이 표에서도 보면 이 뱅킹부터 시작해갖고 보험, 헬스케어, 텔레커뮤니케이션, 컨슈머 프로덕트 이런 거에 따라서 실제 그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강약점들을 많이 보고 있어서, 여러분 갖고
갖고 계신 도메인 영역에 우리는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할 건가 이런 걸 봐야 되고요. 예로 제약이나 의료 제품 관련된 산업일 경우에는 강조되는 것이 이게 마케팅과 세일즈, 프로덕트 연구 개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쪽이 다른 쪽보다 더 강하게 또 적용이 되고, 강하게 적용된다는 말은 효과가 더 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되고 산업별로 타겟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AI 비즈니스 도입할 때 어떤 영역을 먼저 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는 LMM 기반의 시장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요 다른 기업에서 같이 세미나하고 한 거를 좀 인용해서 갖고 온 건데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이냐 전문적이냐, LMM이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냐, 혹은 이제 다른 것에 플러스돼서 사용하고 있느냐.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뭐 네이버나 뭐 그 구글이나 이런 데서 보는 포탈들은 주로 이런 형태로 요약이나 검색 형태로 하고 있는 반면에, 실제 그 기업 버티컬 기업들이요, 교육이나 금융이나 법률, 의료 같은 회사들은 버티컬 영역이죠. 그래서 아주 전문적인 정보와 그 실제 LLM하고 내부적에 있는 BM을 합친 형태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노션이나 기터브나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로 BM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을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어떤 식으로 세그멘트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영역에 있는가, 이런 게 있고, 어떤 기업들은 이 인공지능이 들어갈 때 시장 진입에 또 법률적인 인가가 필요한 영역도 있기 때문에 타겟을 좀 잘 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탈이나 기능적인 거나 어떤 퍼실리에이터나 버티컬들이 각각 갖고 있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씩 다르죠. 정보 이용료를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또 내부 기업 같은 경우는 내부 직원의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비용을 감축하는 형태로 인공지능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타겟을 정하셨으면 네 번째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이 아니거나 사실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비즈니스를 보는 관점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기업이 도입했을 때 경제적 잠재력이 커지는 게 주황색 영역이고요. 좀 큰 원이 노동 생산성 향상에 관한 잠재력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노동 생산성 관련된 영역이 훨씬 크고, 기업에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신규 가치를 제한해서 수익을 내는 것들은 좀 아직 미비하다고 볼 수 있고요. 여전히 이제 비용을 좀 줄여주는 영향도가 크다, 이렇게 리포팅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고성과 기업이나 일반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방식이 초기에는 비용 절감이 굉장히 많았죠. 코어 비즈니스를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신규 비즈니스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다음에 경영진이나 내부에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구나라고 그냥 인사이트 도출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실제 신규 비즈니스는 되게 적은 반면에 이 성과가 이제 인공지능을 적용하고 성과가 좀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이제 검증을 마친 기업들은요, 코어 비즈니스뿐만 아니고 기존의 비즈니스뿐만 아니고 신규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스타트업이고 혹은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뭘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어플리케이션 시장에 관련된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라이팅 어시스턴트, 만약에 우리가 뭐 기획서를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것들을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개발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프로덕트에 대한 벤치마킹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메이저가 있겠죠. 그리고 메이저가 하는 방식인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외부의 포탈에 빅테크의 인공지능 API를 활용해서 커스터마이징하는 마켓도 여전히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이거를 적용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모델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느 특정한 도메인이 정해지셨으면 이게 투자자나 고객사, 이용자, 서비스 완성도가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벤치마킹 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직접 개발해야 될지,
아니면 활용해야 될지, 커스터마이징 해야 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 시장에 진출할지,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일즈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돕는 인공지능 서비스들, B2C 서비스, B2B 서비스 맞죠. 챗데스크 같은 경우가 고객사 CRM 관리 솔루션을 인공지능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큰 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이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고, 기존의 이제 CRM 기반의 솔루션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떤 회사는 이 사업에 국내에서는 진출을 하는 회사도 있고, 또 기업들은 사실은 이거를 직접 하는 것보다 도입을 하는 형태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컨택센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사실은 빠르고 시장도 크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기업에서도 이거를 생산성을 성삭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관점에서 픽챗 같이 한국어도 지원하는 대화형 어시스턴트 같은 것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2020년도부터 벌써 3-4년 전부터 됐던 거고, 이게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계속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저희가 이거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아마 발전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고객 서비스를 자동화한 업체들이 본인들의 DB나 FAQ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미 좀 안정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는 게, 도입 후 우리도 좀 성과를 내고 싶다, 혹은 지금 도입했는데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역에서 지금 성과가 많이 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보다는 비즈니스 인사이트나 생산성, 프로세스 자동화 쪽이 좀 많고, 여전히 이제 비용 절감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과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되신다면,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는 이런 걸 이전에 우리가 그러면 어떤 문제를 이거를 도입해서 해결할 것인가, 이거를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고객들한테, B2C 고객이나 B2B 고객, 혹은 내부 직원이 고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고객 가치를 제한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사스나 이런 형태로 간단히 쓰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제 구축이 되면 인력비 뿐만 아니고 서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 되는데, 그래서 AI 비즈니스 모델도 그냥 AI를 기술적으로 신기하게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도메인 데이터,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버티컬, 전문적인 그 산업 영역의 도메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건데, 이게 최근에는 아주 관심들이 많고 이걸 실제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요. 실제 기업들이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하면서 가장 우려로 생각하는 것이 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정확하다, 이거 비즈니스에 사용할 수 없다. 두 번째, 보안이 우려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것 때문에 실제 내부에서 이거를 이제 많이 의논하실 텐데요. 요런 것들입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를 던진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생성형 인공지능한테 물어봤더니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내부에 비즈니스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가 가장 큰 우려, 부정확성이죠. 이렇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은 파인 튜닝이라는 방법을 좀 하고 있고, 또 내부에서 사내에서 구축형으로 클로즈하게 하는 이제 SLLM, 스몰한 생성형, 거대 생성형 그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실제 통계를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통계를 보더라도 이 2가지를 가장 좀 염려하고 있어서 이거를 지금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그 공기청정기, 인공지능 케어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생각하면, 실제 저는 여기서 인공지능의 도입을 할 때는 오염 최소화하는 거, 그리고 오염에 따라 팬을 틀거나 중단하고 하는 거를 지금 알아서 하게 하고 싶을 때 실제 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죠. 초기에 가설을 세우는 거죠. 하루 종일 중에
먼지가 많을 때, 먼지가 없을 때 이런 거를 통계를 내서 먼지가 많을 때는 팬이 돌게 하고 먼지가 없을 때는 굳이 돌 필요 없으니까 알아서 끄게 하자. 이런 그 가설로 머신러닝 기반의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거를 적용하다 보면 도대체 이 많은 시간대 영역 중에 어디서 틀어야 되고 어디서 꺼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사실 어렵죠.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딥러닝이 들어가고 또 추가적으로 또 계속 튜닝을 하는 필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메인 특화된 LLM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데이터, 갖고 있는 내부에서 되게 오래 축적한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걸 튜닝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같은 서비스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이미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서비스는 이제 프랑스의 법률 지원 서비스인데 기존에 갖고 있던 법률 데이터 전부 다 넣어서 판례 검색, 법률 업데이트, 뉴스 등 이런 거고요. 실제 이거는 일반인들이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변호사와 법률 전문가들이 자기 서비스를 조금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스 서비스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기존의 생성형 인공지능 플러스 내부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사례죠. 그 밖에 앞에서 제가 그 인더스트리별로 여러 가지 좀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금융이나 제조, 헬스케어, 소비재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기업들이 뭐 국민은행이나 뭐 은행권들도 굉장히 금융권, 은행권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제조나 에너지 같은 전통 기업들도 실제 도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소비재, 앞에서 소개드린 것처럼 이제 맥도날드 같은 회사들도 이미 FAQ 기반으로 상담원분보다 훨씬 더 좀 좋은 퀄리티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이렇게 그 도메인별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메인별 모델을 구성을 하려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 것보다 조금 독특한 게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이런 거는 있지만 실제 요 인공지능 모델이 데이터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 클린징이나 데이터 적합성을 하는 것들이 선행되고요. 그래서 모델을 개발하고 그냥 배포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포, 서빙, 모니터링 하는 이 유지보수 과정을 이게 굉장히 많이 뺑뺑뺑 도는 형태로 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할 때 또 의사결정에 또 포인트가 하나 있죠. 이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어떤 모델을 우리는 할 건가. 앞에서 제가 용어 설명드릴 때 한번 LLM, SLLM, 그다음에 뭐 파인 튜닝 뭐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챗 GPT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바드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이 이제 거대 생성형 인공지능인 거에 비해서 실제 메타의 라마 같은 회사들이 작은 것도 괜찮다, 너무 클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이 두 가지로 나뉘고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실제 그리고 기업에서 우리 내부의 도메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실제 이게 사전 학습된 게 아니기 때문에 미세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미세 조정 모델을 해서 실제로 파라메타 값들을 계속 변경하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모델을 선택하는 이런 과정이 또 인공지능 기반 비즈니스에서는 있고요. 예를 들어서 SLLM, 이게 스몰한 데이터를 하고 튜닝을 해서 카카오 같은 회사들도 이렇게 적용을 하죠. 여러분들도 쓰고 계실 수도 있는데 뭐 대화했을 때 이걸 요약해줘 라는 서비스라든지 뭐 문체를 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체로 다시 바꿔줘 라는 것들이 이미 이제 적용돼 있고 수행 목적이 되게 분명한 미션을 달성하는데 SLLM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이 되면 테스트도 해야 됩니다. 성능 평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걸 학습하고 적합성이 있는 건지 하는 과정도 성능 평가의 여러 가지 모델을 통해서 실험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이 좀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파인 튜닝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도메인 전문성이 높은 기업에서 적용할 때 실제 이미 훈련된 대규모 언어 모델에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적용하여 추가적으로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구축할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적용할 때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기업에서 적용할 때는 데이터 전처리 많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말은 정말 많이 그동안 몇 년 동안 아마 들으셔서 기업에서 데이터 수집하고 정비하고 레이블링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했는데요. 이거 가지고 또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로 떠오르는 것이 RAG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RAG는 실제 이 앞에서 세종대왕의 맥북 이런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교정하는 작업이고요. 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럽니다. 할루시네이션, 환영, 인공지능이 자꾸 환상을 얘기한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 이런 어려운 말이지만 이게 오정보를 자꾸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RAG라는 거는 요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은요, 저희가 프롬프트를 기존의 생성형 인공지능에 뿌렸을 때 즉각적으로 답이 오죠. 1번을 하면 실제 4번에 쿼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5번에 답이 와서 세종대왕 맥북 사건은 이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기업에서 사용하려면 그것들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업 내부의 데이터를 놓고 중간에 한번 이렇게 대답하기 전에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대답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한 전문 자료를 일단 검색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거를 활용해 증강이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우리한테 대답해줘 라고 해서 기업에서 사용하실 때 전문 DB가 생성형 인공지능하고 접목되는 형태의 교정법을 RAG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반드시 한번 거치는 과정이니까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고, RAG라고 해서 다 또 여전히 뭐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검증하는 작업이 있지만 요걸 또 다시 한번 또 튜닝해보고 이런 작업들이 실제 기업에 최적화된 인공지능을 적용할 때 필요한 절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LLM 활용을 하는 것이 대기업뿐만 아니고 중소기업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여러 국내 회사들,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들도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문서 DB를 연결해서 챗봇으로 찾아준다든지, 제조 해외 문서를 번역해서 뭐 제조업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회사, 부품 회사들도 어떻게 보면 뭐 갑자기 독일에서 매뉴얼이 날아온다든지, 뭐 프랑스나 일본에서 부품 매뉴얼이 날아와서 이거 직원들이나 고객사한테 팔기 어려운 경우인데 이런 거 이제 번역해 주는 것도 있고요. 비정형 데이터도 적절한 답을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삼성 SDS에서 소개하는 솔루션을 보다 보니까 뭐 이런 정부의 한글 파일을 PDF로 바꿔서 이런 것들도 정리해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 회사에서 갖고 있는 시방서를 이렇게 팩스로 오는 거를 한번 이 챗GPT에 넣어서 이거를 데이터베이스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죠. 일반인들은, 이 업종에 계시지 않은 분들, 그리고 신입사원들이나 기존에 이거를 물어볼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거를 DB화하면 너무 좋겠는데, 실제 생성형 인공지능에 저거를 PDF로 해서 이 비정형 데이터지만 넣어서 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검증해 봤는데 하나다 틀린 게 없어요. 스페링, 숫자 틀리지 않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쫙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어떤 원소, 여러분들 에모 원소 기호 중에 에모 아십니까? 몰디브 데넴이라는 것이 앞에 보면 하나 있어갖고 이게 도대체 뭔가 찾아봤더니 이런 것들도 잘 해주고, 그럼 내가 이 시방서를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해 줄까라고 하는 것들도 이 테스트나 실제 이 규격에 대한 것도 잘 설명해서 뽑아줍니다. 이렇게 비정형 문서들도 마치 우리가 훌륭한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이것들을 해석까지 해서 하는 것처럼 해주는 형태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데이터, 도메인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성공적인 비즈니스 도입을 위해서 고품질이 필요한 거 너무 당연하죠.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 양도 많고 질도 좋으면 되게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양은 많은데 품질이 아주 저하돼서 이게 쓸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최근에는 효용성이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양을 좀 적게 하되 이제 데이터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적용을 하자, 이렇게 좀 적용하시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주관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거나 스터디 하실 때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점검이 필요합니다. 적합한 데이터 볼륨이 있는가,
그리고 품질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할 만한가, 정형화돼 있는가. 정형화 안 돼 있으면 뭐 의미가 없죠. 비싸게 도입을 하더라도. 보안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된 이후에는 이제 POC를 출시합니다. POC를 출시해야 되는 기업도 있고 할 필요가 없는 기업도 있지만, POC를 출시를 해야 될 경우에도 역시 기존의 서비스 모델이나 이렇게 배포 방법론을 쓰는데 특별한 거는요, AI 모델이 끼기 때문에 이 가설을 수립하라는 거라든지 가설 기반의 이제 검증하는 작업이 조금 특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델 배포할 때 기존에는 오류나 뭐 QA 관점에서만 봤지만 학습 데이터가 정말 제대로 돌아가는지, 서비스부터 데이터를 모아서 실제 사용자가 인풋하는 데이터를 했더니 동일하게 나오는지, 이런 QA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B2C 서비스하는 회사들도 동일한 과정, 오히려 이제 더 높은 강도의 퀄리티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실제 오픈 이후에 여러 가지 AI 모델 서비스들이 초기에는 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신기해서 썼는데 안 쓴다든지,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되는데 실제 프롬프트를 못 써서 재성용을 못 하다든지, 그리고 이제 두 번 다시는 이제 쓰지 않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없어지는 스타트업들도 많고, 또 기업에서는 개발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인공지능 기반 비즈니스 모델의 기술이나 이런 적용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이후에 론칭 후 비즈니스 팬덤을 구축하는 거, 혹은 이게 사내가 됐든 혹은 B2C가 됐든 B2B가 됐든 이런 방법론이 필요하겠습니다. 요 100명, 1000명, 10만 명, 뭐 6천만 명, 이게 샤오미의 팬덤 구조 구축하는 걸로 유명한데, 제가 프로덕트 성장 바이블이라는 곳에서 책에서 이제 인용한 거고요. 초기 단계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장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이제 해야 될 전략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기에 우리가 가설을 세웠던 이 핵심 활동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디 현대 뭐 계열사 중에 한 곳과 워크숍을 한번 했는데, 이 사례 발표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1년 개발했는데 사용자가 1명이다. 아무도 안 쓰냐고. 왜 아무도 안 쓰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대답을 한 20분 정도 하시더라고요. 이거 변명이 많으신 거죠. 이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이런 것들이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당근마켓 같은 경우도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게 뭐 AI 기반의 사례는 아니지만 런칭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선 동일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초기 오픈하고 우르르 몰려봤자 이후에 이제 줄어드는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작게 시작하고 크게 성장하는 이 당근마켓의 방식을 AI 기반 비즈니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덕트가 사용자와 관계를 맺고 수익화하는 기술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구축하고 1년 동안 구축하는데 한두 명 써,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프로덕트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초기에 진입하고 사용자에 확산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게 운영 관점뿐만 아니고 실제 인공지능의 네트워크 관점에서 실제 성장시키는 방법도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으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AI 시대에는요, 인재들도 사실 변하고 비즈니스도 변하죠. 특별히 인재 같은 경우에 미국 통계를 보면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뭐 하는 사람들 다 줄어든다고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유달리 2023년부터는 생성형 AI 연관된 구인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도 그렇고 검색량이죠. 검색량이 늘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제 패러다임이 이미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라는 것들이 사실 기업에서 큰 고민이고요. 앞에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기술 변화 주기상에 새로운 10년이 이제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시작된 시기에 우리가 바로 요입당하고 뭐 출발할 필요 없지만, 이 AI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탐색하고 어떻게 도입할지를 고민하는 굉장히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AI는 앞에서 말씀드리고 보여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일을 잘 시켜야지 제대로 돌아가는 이런 수준이다 라는 걸 좀 인식하고 계시고, 그리고 기술을 알아야 하지만 기술은요 엄청나게 지금 깊이 있게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유튜브나 검색에서 새로운 단어나 이런 원리를 보고 알아가는 수준이면 비즈니스에 적용하는데 굉장히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AI 기반 비즈니스 모델 도입할 때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익숙할 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결국 이게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거는 산업 도메인에 대한 전문성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고 있는지, 어떻게 적용할 건지, 데이터가 적합하게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또 그리고 여전히 AI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지만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왜 필요한지, 그냥 기술 기반으로 무조건 회사에서 하라고 해서 그냥 해놨더니 아무도 안 쓰는 거, 이런 거 말고 목적과 방향 수립 그리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한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